일단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할 거고요. 저는 보험을 살펴보는 강사 김은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일단 오늘 할 내용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은요. 일단 2024년도에 치과 건강보험은 어떻게 바뀔지, 그리고 같은 치료라면 이왕이면 조금 높은 수가를 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리고 사소하지만 아주 꼼꼼하게 챙기는 보험 정보에 대해서, 그리고 헷갈리는 부분은 어떤 부분을 조금 정리를 해 드리면 좋을까 하다가 치주 치료를 정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치주 치료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마무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첫 번째로 2024년 건강보험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2024년에 진짜 뭐가 되게 많이 바뀌나 하고 기대를 하고 오셨던 분은 좀 실망하실 수도 있으신 게, 2024년에는 청구 기준이 바뀐 거는 없습니다. 보통 문구가 정리가 되거나 아니면 작년부터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문구가 정리되는 것들은 굉장히 많았었는데 청구 기준이 크게 바뀌는 건 없었습니다. 대신에 굉장히 굵직한 게 하나가 바뀌었습니다. 바로 상대가치 점수가 개편이 됐다는 건데요. 그 상대가치 점수는 다들 막연히 아시고는 계셨을 거예요. 특히 뭐 보험 청구를 공부하셨던 선생님들이라면, 특히 오늘 지금 오신 선생님들의 대부분이 조금 연차가 있으신 분들이 좀 계시다 보니까 아마 상대가치 점수와 그리고 진료비 구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아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한 번쯤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대가치 점수 개편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일단 그 상대가치 점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 총 진료비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에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은 원장님이 살펴보시죠. 그러면 받기 때문에 진찰료가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뭐 마취를 한다든지 아니면 충전을 한다든지 아니면 치석제거를 한다든지 이런 진료 행위에 대한 진료 행위료가 있고요. 그리고 진료를 하기 위해 필요한 약제에 대한 약제료, 그리고 재료대, 그리고 요양기관 종별 가산율이라고 그래서 그 진료하는 거에 대한 가산율이 있었어요. 그게 총 진료비로 구성이 됐었었고, 그중에서 환자분이 내는 것을 본인 부담금이라고 하고, 그리고 그 공단에서 주는 비용을 공단 부담금이라고 합니다. 결국에는 치과에서는 총 진료비 모두를 받는 거는 받게 되지만 본인 부담금은 환자분이, 그리고 공단 부담금은 공단에서 부담을 하게 되어 있죠. 근데 여기서 조금 주의하셔야 되실 게, 가끔 약재료에서 의약품 관리료를 빼먹는 경우들이 종종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마취를 청구하셨으면 의약품 관리료가 제대로 들어갔는지 한 번쯤은 좀 꼼꼼히 챙기실 필요가 있으시고요. 그래서 가끔 저희가 이제 덴테이블, 특히 덴테이블 쓰시는 분들이 좀 요새는 많으신데, 묶음 처치 버튼을 다 믿으시면 안 돼요. 여러 가지 진료를 한꺼번에 하다가 어떤 진료 하나가 지워지면 이렇게 의약품 관리료가 사라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청구하시기 전에는 모든 게 꼼꼼히 들어가는지 한 번쯤 체크해 주시는 게 삭감이나 누락을 막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총 진료비가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그러면 각각 진료 행위료는 어떻게 책정이 되느냐? 거기서 필요한 것이 바로 상대가치 점수입니다. 진료 행위료는요, 여러분. 진료 행위료는 잠시만요. 진료 행위료는 상대가치 점수와 환산지수라는 것을 곱해서 나오게 됩니다. 상대가치 점수는 이제 제가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리긴 하겠지만, 각 의료 행위를 점수화를 시킨 겁니다. A라는 진료는 몇 점, B라는 진료는 몇 점, 이렇게 점수화를 시킨 거고요. 그 점수를 돈으로 바꿔주는 게 바로 환산지수입니다. 그래서 유형별 환산지수라고 그래서, 요양기관 유형이 다 다르잖아요. 의원이 있고 치과의원이 있고 뭐 종합병원 있고 대학병원 있고요. 그래서 요양기관의 유형별로 각각의 상대가치 점수의 단가를 결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매년 한 5월, 6월, 뭐 7월 정도쯤이 되면 건강보험공단과 각 의료협회의 단체장들이 나와서 협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치과의사협회에서 저희 치과계를 대표를 해서 나가서 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치과 같은 경우에 제가 조금 이따 다시 설명드리긴 하겠지만 매년 상승세를 타고 있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96점으로 측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A라는 그 진료에 대한 점수와 환산지수를 곱한 것이 바로 진료 행위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가치 점수 같은 경우에는요,
각 의료 행위에 대해서 의사의 시간과 노력, 그리고 자원, 위험도 등을 점수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대가치 점수를 매기는 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가치를 비교해서 점수를 표현한 것인데, 예를 들어 발치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그냥 단순 발치, 유치 발치가 이렇게 쏙 뽑는 것과 매복 발치하는 것, 어떤 쪽이 더 원장님이 힘드시겠어요? 당연히 매복 발치 쪽이 더 힘드시겠죠. 그리고 저희가 뭐 그 발치 같은 경우에는 뭐 유치 발치 같은 경우 포셋만 이렇게 쏙 한번 빼면 되지만, 만약에 그 매복지 발치를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저희가 수술 세트를 펼쳐놓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버라든지 아니면 핸드피스라든지 조금 더 자원이 필요하고, 그리고 인력도 조금 더 구성이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업무량과 그리고 업무량을 제외한 뭐 진료 인력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병원의 채용이라든지, 그리고 종합병원이냐 아니면 의원급이냐에 따라서 그 병원의 규모나 그 운영비가 다르잖아요. 그런 진료 비용 상대 가치, 그리고 위험도에 대한 것도 점수로 같이 표현이 됩니다. 유치 발치랑 그 매복치 발치는 아무래도 상대적인 위험도라든지 나중에 환자분들이 저희한테 주는 컴플레인도 조금 다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합산해서 점수로 만든 것이 바로 상대가치 점수입니다. 그래서 상대가치 점수를 뭐 극단적으로 좀 비교를 해드리면, 시간 확장술이라고 해서 예전에 되게 비싼 진료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근데 이게 17년 6월쯤에는 359.5점이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치관 확장술을 한다라고 했을 때 29,080원의 비용이 나왔습니다. 2017년에 환산 지수가 80.9점이었거든요. 그래도 되게 높은 높은 수가를 가지고 있죠. 근데 2023년 1월에는 얘가 확 떨어집니다. 상대가치 점수가. 왜냐? 이 치관확장술이라는 그 진료 자체의 가치가 솔직히 너무 많은 사람들이 청구를 하기도 했고, 그리고 그 의료 그 상대가치 점수 심의위원회에서 봤을 때, 아, 요거의 상대가치는 조금 더 낮아도 괜찮겠지라는 결론을 내렸겠죠. 그래서 80.14점이라는 점수로 점수가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아마 2022년 1년쯤에 그 치은 절제술과 치관 확장술이 확 개편이 되면서 여기에 점수를 확 낮춰버렸어요. 그래서 상대가치 점수의 변화에 따라서 진료 비용이 이렇게도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가치 점수는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볼게요. 2001년도에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의료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그 주기적으로 개정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근데 이게 개정을 할 때는 어느 날 갑자기 뚝딱뚝딱 되는 게 아니고 몇 년의 연구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1차 개정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그 개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연구하기 위해서 2003년부터 2006년도까지 연구가 되었습니다. 근데 상대가치 점수가 개편이 됐을 때 이렇게 한 번에 확확 여러 개가 바뀌게 되면 의료계에서 혼란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상대가치 점수를 조금 더 이렇게 차분하게 그 단계별로 나눠서 개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많이 느꼈던 거는 2017년에서 2020년 동안에 진행되었던 2차 개정이고요. 이때 그 아까 말씀드린 치은 절제술과 치관 확장술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은 지각감인 처치 같은 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올해부터 시작된 3차 개정 같은 경우에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연구가 이루어졌고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보시면 분명히 점수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조금 생각보다 많이 안 오른 것 같은데라는 느낌이 드실 수도 있었을 겁니다.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씩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이번 상대가치 점수 개편에 크게 네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요양기관 종별 가산 정비, 그리고 내소정 입원료 가산 정비, 외과계 보상, 입원료 정비, 이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솔직히 이 중에서 저희 치과계에서 주목할 것은 1번 요양기관 종별 가산 정비입니다. 뭐 입원 같은 경우에는 내과, 소아과, 정신과에 대한 입원료 가산이라든지 소아 환자에 대한 연령별 가산 정비가 조금 이루어졌다고 보고요. 여기서 아끼게 된 돈들은
외과계 쪽으로 좀 보상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내시경 수술이라든지 이쪽에 그 상대가치 점수를 좀 더 올려서 좀 더 보상이 될 수 있게 만들어준다고 하고요. 그리고 입원 그 서비스를 좀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 입원 병상에 대한 뭐 인프라를 조금 더 구축을 한다든지 그랬을 때 조금 더 보상을 하는 쪽으로 쓰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대가치 그 점수 개편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요양기간 종별 가산 정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가장 처음에 보이는 건 요거예요. 그래서 각 항의 요양기간은 원래는 30%, 25%, 20%, 15% 이렇게 있었었는데 이게 이렇게 바뀐다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뭐 저기 라 항목에 보시면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 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요양기간 종별을 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거를 표로 조금 정리를 해드리면요. 요양기간 종별 가산율을 15% 축소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럼 15% 축소한 만큼은 상대가치 점수로 15%를 인상해주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개편 전에 30%였던 게 지금 치과병원 같은 게 15%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가장 저희가 많이 근무하고 있는 의원, 치과의원에서는 15%였던 게 아예 없어지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상대가치 점수를 인상을 했는데 저희가 심평원이나 이쪽에서 나오는 자료들을 보면 1장부터 쭈루루룩 있습니다. 그 건강보험 해임리, 비급여 뭐 목록표가 있는데 1장부터 쭈루루룩 있는데 2장부터에 해당하는 거에 대해서 상대가치 점수를 15% 올려주겠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종별가산율이 이렇게 폐지가 됐다라고 하면 따라서 같이 게 의료급여와 자보산재에 관련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30% 요것만 개편이 된 게 아니라 의료급여 쪽이나 자보산재 쪽에서도 요양기간 종별 가산은 모두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의료급여에서도 치과의원은 하나도 받을 수가 없고요. 가산율을. 그리고 자보나 산재 쪽에서도 의원이나 치과의원은 하나도 받을 수 없다는 걸 이 표에서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단 연령 가산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요. 연령 가산은 그대로 유지가 될 거고요. 그리고 환산 지수에 따른 우리가 기본 진료비를 보게 된다라고 하면 기본 진료비는 계속 쭉쭉쭉쭉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단 초진료에 대한 상대가치 점수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왜? 기본 진료비는 1장의 기본 진료 항목으로 따로 빠져 있습니다. 아까 상대가치 점수는 2장부터 저희가 인상이 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 진료비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치과의원의 초진료는 166.59점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대신에 환산지수가 작년에 93점이었던 게 올해 96점으로 올라서 올해 2024년도에 기본 진료비는 15,990원이고요. 환자분들이 실제로 부담하시는 금액은 기본 진료만 봤을 때 4,700원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것 중에서 진료비를 계산할 때는 상대가치 점수와 그리고 환산지수가 곱해져서 나타난다는 거. 그리고 지금 상대가치 점수 개편에서 기본 진료, 초진료는 변하지 않았다. 그리고 연령에 대한 가산도 유지가 되지만 요양기간 종별 가산만 15% 축소된 대신에 상대가치 점수가 2장에 해당하는 진료 행위료 쪽에서는 다 15%가 올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조금 잘 안 와닿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주 하는 진료로 조금 표로 보여드리면 전악치석 제거입니다. 저희 흔히들 연일의 치석 제거라고 불리기도 하지요. 연일의 치석 제거가 2023년도에는 378.01점이었습니다. 근데 2024년도에는 434.71점으로 15%가 상승이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쭉 보시면 본인 부담금의 차이는 크게 나지 않습니다. 왜냐? 중간에 가산료 항목이, 그러니까 전악 치석 제거에 관련된 가산료 항목이 빠졌거든요. 2024년도에는. 그래서 환자분들이 느끼시는 거는 예전에 우리가 진료비 올랐을 때가 지금 저희가 요양기간 종별 가산율이 아닌 환산지수가 올랐을 때 정도의 수준으로밖에 느끼실 수 없으실 텐데 의원급에서 느꼈을 때는 만약에 여기에 가산료까지 붙었으면 조금 더 많은 비용을 받을 수가 있었겠죠. 하지만 지금 현재 상대가치 점수 개편에서는 요양기간 종별 가산을 폐지하고 이렇게
그 상대가치 점수를 15% 올려서 일단은 요양기관 내에서 비용이 떨어졌다라고 느끼게 하지는 않았다라는 거. 근데 이게 내년이나 내후년에 그 환산지수가 어떻게 오르는지에 따라서 또 비용이 많이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현재에서는 이렇게 비용이 책정된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가치 점수는 이렇게 올랐구나라고 보여지는데 한 가지 더 바뀐 항목이 있습니다. 바로 검사 항목인데요. 그 검체 검사나 영상 검사에서도 종별 가산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 검체 검사료나 초음파 검사료 그리고 뭐 3장의 방사선 진단료 그리고 방사선 뭐 이렇게 쭈루루룩 있는데 여기서 저희가 봐야 될 거는 일단은 명칭이 하나가 좀 변경됐다라는 겁니다. 보시면 빨간색으로 좀 표시가 되어 있을 텐데요. 현행, 그러니까 이 이전 같은 경우에는 방사선 단순 영상 진단료였던 게 방사선 일반 영상 진단료로 바뀌었습니다. 일단 말이 바뀌었어요, 하나가. 그래서 요거는 솔직히 저희한테 크게 와닿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치과에서 방사선으로 조금 얘기할 수 있는 건 바로 그쵸. 구내 촬영이라든지 파노라마라든지 CT라든지 이런 것들인데 어차피 요양기관 종별 가산은 네, 치과 의료는 폐지가 됐기 때문에 큰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얘는 또 2장부터 시작하는 항목이기 때문에 그 상대가치 점수가 오르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CT를 보시면 저 2023년도에는 506.68점이었던 게 2024년도에는 582.68점으로 15%가 오른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비용을 보시면 거의 12,000원 정도가 뛰었습니다. 하지만 요양기관 종별 가산이 폐지가 됐기 때문에 환자 본인 부담금은 거의 한 4,000원 정도? 한 4,000원에서 5,000원 사이 정도 올랐다는 걸 볼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상대가치 점수 개편에서 요양기관에서 종별가산에 검체나 그 검사하는 게 바뀌었다 하더라도 솔직히 큰 차이는 느끼지 못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점수를 쭉 표로 보여드리면 일단 치근단이라든지 교육촬영이라든지 네, 다 점수가 15% 올랐다라는 거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파노라마 촬영을 보셨을 때도 보시면 네, 올랐다는 거 보이시죠? 그러면 저희 일반 치과의원에서는 어차피 요양기관 종별 가산이 폐지됐으니까 그러려니 하는데 그러면 대학병원이나 뭐 치과대학 부속병원 같은 경우 그리고 종합병원 같은 경우에는 일반 의원이랑 똑같은 비용을 그럼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 가치를 따졌을 때 그리고 규모를 따졌을 때 분명히 차등을 둬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치과 병원급 있죠. 그러니까 종합병원이나 치과대학 부속병원이라든지 그런 쪽에는 상급 종합병원 같은 경우에는 가산점이 조금 더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이 항목이 신설이 됐습니다. 보시면 상급 종합병원 설치된 치과대학 부속병원 실제한 경우에는 32.38점 그리고 나머지는 뭐 12.95점을 가산을 하겠다. 그러면 요양기관 종별 가산이 영상 진단료에서는 빠지기는 했으나 종합병원이나 상급 종합병원 같은 경우에는 네, 가산료를 조금 더 받아서 좀 더 비용을 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검체 검사에 관련된 부분이 조금 변경이 됐는데요. 솔직히 그 일반 치과의원에서 검체를 거의 보낼 일은 많지는 않아서 요거는 그냥 간단히 보시고 넘어가면 될 것 같은데 말이 굉장히 어려워요. 뭐 뒤에 Z를 붙이고 뭐 어쩌게 저쩌게 하라고 하는데 솔직히 이건 저희가 많이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게 보통 프로그램이 다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을 하진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보시면 가장 큰 거는 예전에 5등급이었던 게 7등급으로 늘어났다라는 거 정도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뭐 그 검체를 검사하는 기관에서 뭔가 그 전문 인력들을 영입했다, 뭐 그런 거에 대한 개편 점수는 뭐 구간을 세분의 점수를 조금 더 주겠다라는 의미인데, 솔직히 저희는 검체를 검사하는 쪽은 아니라서 여기 이 부분이 와닿을 것 같지는 않고요. 대신에 이제 덴트 화면에서 조금 보시게 된다라고 하면 이렇게 등급이 원래는 5등급이었던 게 7등급으로 나뉘어졌다라는 거. 그리고 그 검체 검사하는 거는 예전하고 똑같습니다. 어차피 다 상대가치 점수에서 올라가 있기 때문에 다른 가산율은 없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비용은 조금 더 올랐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상대가치 점수에서는 솔직히 저희가 지금 특별히 피부로 와닿는 건 아니기는 하지만 일단
점수 자체가 개편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는 요양기관 종별 가산이 폐지가 됐다. 혹시라도 이제 시험을 보시는 분들이 계신다라고 하면 외우는 게 완전히 바뀔 수가 있겠죠. 2024년에, 그러니까 2023년도에 이건 생긴 것인데요. 골 이식술이라는 항목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기존에 골 이식을 한다라고 하면은요, 그 흔히 떠올리시는 게 저희가 치주 소파술 이상을 하고 그 결선부에다 골 이식을 했을 때 치조골, 결선부 골 이식술이라는 게 있었고요. 그리고 치근낭 적출을 했을 때 그 부분에다가 뼈 이식을 해주게 되면은 예, 뼈 이식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근데 뼈 이식으로 받는 게 아니라 재료대로 받을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2018-281호를 보시게 되면 치근낭 적출술이나 치근낭 절제술, 골 이식술을 했을 때 골 대체 물질은 이 범위 내에서 실사용육을 인정을 하겠다. 그러니까 뼈 이식을 했을 때 재료대를 인정하겠다라는 걸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뼈 이식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 재료를 넣었을 텐데요.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골 이식술이라는 항목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코드는 U11402고요. 그리고 상대가치 점수는 1193.82점입니다. 그래서 올해 환산지수랑 곱하게 되면 얘는 11만 4,610원이라는 꽤 높은 수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건 뭐냐면 이 항목 같은 경우에는 그 예전에 치조골 그 결손 이식부 있자 죄송합니다. 말이 꼬이네요. 그가 치주 질환 쪽이 아니라 낭종 적출 같은 종양 적출술에만 해당한다는 점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적용 대상을 보시면 골성 병소 수술 시 골 결손이 있는 경우에 인정을 해주겠다는 거지 치주 질환에서 인정해 주겠다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반드시 주의하셔야 되시고요. 그리고 치과 교정이라든지 임플란트를 했다든지 이렇게 이런 목적으로 실시한 거에는 비급여하겠다, 주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 이식술을 보시면 여기 주의 항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산정 지침에도 불구하고 타 수술과 실시한 경우 소점 점수를 별도로 산정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산정 지침을 다시 밑에 볼게요. 저희 치과 쪽에 10장 치과 처치 수술료에 보시면 산정 지침이 먼저 쭉 나옵니다. 그 중에서 4번 항목인데요. 이 얘기가 어떤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그 IND를 했을 때를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동일 절개하에서 다른 수술이 됐거나 했을 때는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수술은 100% 주지만 두 번째 수술부터는 50%를 주는 걸로 기억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동일 피부 절개 하에서는 어떤 수술을 하더라도 그 메인 수술이 100%, 그 다음부터는 50%를 준다라는 건데요. 이 골 이식 수술 같은 경우에는 다른 수술과 동시에 하더라도 100% 산정하겠다라는 것을 이 주의 항목에서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가 수술을 같이 해도, 이 골 이식술을 할 때 낭종 적수술을 같이 한다 하더라도 골 이식술을 50%만 준다는 게 아니라 100%다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조금 해드리면은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뿌리 끝에 염증이 크게 있으니까 낭종이 크게 있습니다. 이 낭종을 적출을 하고 골 이식술을 하였습니다. 이랬을 때 해당 상병을 일단 적용을 하죠. 낭종 적출술이니까 그 낭종에 관련된 상병을 쓰시겠죠. 그리고 골 이식제는 재료 신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골 이식제에 대한 그 실사용량도 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재료 신고를 해주셔야 되시고요. 그리고 동시 시행했을 때 각각 100%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보시면 치근낭 적출술 3치근 크기 이상이 15만 원 정도 비용이 나왔고 밑에 골 이식술을 제가 횟수를 1로 넣으신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이렇게 0점으로 조정하는 게 아니라 고리식수를 100% 받으실 수가 있으시고요. 혹시라도 벌을 사용하셨으면 치근낭 적출술에 벌을 사용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벌도 청구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뼈 이식도 재료대를 청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CT를 찍으셨다면 당연히 CT도 청구하실 수 있으시고요. 마취 청구하실 수 있으시고요. 모든 청구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대신에 얘는 외과 수술이기 때문에 봉합사는 산정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수술 처치를 했을 때는 수술 후 처치 나 항목, 대수술 후 처치로 선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리된 화면을 다시 보시면 치근한 적출술 그리고 3시간 이상 넣었고요. 그리고 마취라든지 의약품 관리료가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병은 그 치근낭 적출술에 해당하는 상명을 같이 적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아직 시작 단계예요. 그래서 어떻게 삭감을 할지 솔직히 아직은 알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그냥 낭종적출술에는 쓰실 수가 없으신 것 같아요. 적어도 3치관 크기 이상, 아주 큰 크기 이상의 낭종 적출 시 사용하시는 게 안전하실 것 같으시고요. 그리고 아직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분명히 일단 삭감을 시킨 후에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들이 많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근데 전에 제가 아는 선생님께서 이거를 청구하셨을 때 100% 받은 걸 본 적은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자료는 요청을 하셨다고 해요. 포토 같은 자료를 요청하셨다고 하셔서 혹시라도 이 수술을 행하시게 되실 때는 포토라든지 엑스레이라든지 그리고 엑스레이를 하셨으면은 왜 이 수술을 해야 했는지에 대한 그 판독 소견 같은 거를 반드시 남겨두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혹시 재심의 위험성이 있는 항목이니까 반드시 재심에 대비를 하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치과 쪽엔 솔직히 조금 뭐라 그러지? 이게 해당하지는 않을 수 있는 거기는 한데요. 급여 적정성 재평가라고 그래서 록소프로펜이라는 그 약물에 대한 게 고시로 올라왔습니다.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도 록소프로펜을 좀 많이 쓰는 편이거든요. 그럼 치과 쪽에서 이제 삭감한다는 얘기인가? 라고 의문이 드실 수 있으신데, 네, 치과 쪽에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록소프로펜의 성분에 대한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이게, 어, 효능에 대한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기도염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기도염이라면은 흔히 말하는 감기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2공공증 상병, 급성 상기도염 상병에는 무조건 삭감을, 그러니까 환자분이 100% 부담하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치과 쪽에는 네, 괜찮습니다. 수술 후 외상이라든지 아니면 외상 후 발치와 발치 소염 진통 이쪽에는 효능이 입증이 됐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삭감을 시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K상병 있죠.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K상병에는 준다고 하고요. 그래서 치은염이라든지 치준이란 상병인 경우에는 로프프로펜을 쓰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치과 쪽에서는 솔직히 J코드가 들어가는 거는 상악동염 쪽밖에 없기는 하거든요. 근데 상악동염은 J00이 아니라 J01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상악동염 쪽에서도 그렇게까지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일부 원장님들 중에서는 록소프로펜 자체를 아예 안 쓰시는 원장님들도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치과 쪽에서는 그렇게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 같으나 알고 계시면 좋을 항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 말쯤에 올라온 곳이고요. 그래서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아직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서 같이 좀 말씀을 드렸고요. 정리를 하자면 치과 쪽에서는 어차피 록소프로펜을 쓸 때가 발치하고 나서 소염 진통으로 좀 많이 쓰이고 있기 때문에 치은염이나 치주질환 상병 같은 경우에는 상관이 없겠다. 그대로 청구를 하셔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신설된 항목이 하나가 있습니다. 외과적 정출술이라는 건데요. 혹시 이제 이 시술을 해보신 분들도 있고 안 해보신 분들도 있는데 저는 안타깝지만 이 시술을 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관련 논문을 좀 많이 찾아보면서 공부를 조금 하긴 했었는데요. 외과적 정출술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외과적 정술술은 이런 거예요. 혹시 이제 환자분이 치아가 완전히 부러져서 오셨다든지 아니면 뭐 우식이나 다른 질환으로 인해서 치관이 거의 남지 않은 경우가 될 겁니다. 그래서 건전치질을 확보하기 위해서 치아를 일부러 흔듭니다. 그래서 위쪽에다가 위치를 시킵니다. 치관을 어느 정도 시킬 수 있을 정도로 위치를 시킵니다. 그 이후에 고정을 시켜야 되는데 이 고정시키는 방법을 수축으로 고정시키는 방법도 있다고 하고요. 치주팩으로 고정시키는 방법도 있는데 이렇게 부목을 해서 고정을 시키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얘가 이제 위치를 잘 잡고 나면 그 이후에 다시 크라운을 씌워서 네, 치관 길이를 확보하기 위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흔히 말하는 저희가 교정적으로 정출하는 거랑은 조금 다르다고 해요. 왜냐하면 교정적으로 정출하는 거는 거기다 장치를 붙여서 이렇게 끌어올리는 거잖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일단 플랩을 엽니다. 플랩을 열어서 그 본 높이를 확인을 하고 치아를 일부러 살살 흔들어요. 그래서 완전히 탈구시키는 제식술하고도 조금 다르다고 하는데 이 시술을 하시는 원장님들 얘기를 들었을 때는 이거를 거의 제식하는 것처럼 거의 뽑는다고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치아를 살살살살 이렇게 흔들어서 약간 탈구를 시킨 다음에 원하는 위치에다가 놓습니다. 그래서 하는 건데 교정적인 거에 비해서는 네, 조금 더 기간이 짧아진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심리적인 치은 확보도 굉장히 좋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항목 자체가 2022년 8월에 신의료기술로 등재가 되었다고 그래요. 교정적 정출술에 아예 차이를 두고 등재가 됐고 올해는 얘가 비급여로 등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술식을 하신다라고 하면 이거는 이미 비급여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비급여 항목으로 청구를 해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단 교정적으로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 이걸 솔직히 구분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하지만 어쨌든 얘는 이미 비급여 항목이 아닌 비급여 항목으로서 저희가 비용을 책정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평원의 자료 쪽에 들어가서 수가를 확인해 보면 비급여로 등재가 되어 있는 걸로 볼 수가 있고 본인 부담금이 0으로 떠 있다라는 건 비급여 항목은 병원에서 정하실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선을 두고 비용을 책정하셔서 네, 비급여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과적 정출술이라는 항목이 비급여로 새로 등재가 되었구나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많이들 궁금하셨을 집중심사 항목인데요. 드디어 저희가 치과가 콤빔시티에서 해방이 됐습니다. 예. 이제는 콤빔시티는 예, 마음껏 찍으라고 하면 조금 그렇긴 하지만 그 집중 심사 항목이니까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이 조금 벗어나기는 했습니다. 어쨌든 올해 선별 집중 심사 항목에서는 제외가 됐다라는 걸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2023년도에 고시가 한번 바뀐 적이 있습니다. 혹시 이 고시를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예전에는 CT를 무조건 매복치에 찍으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매복치가 아니면 무조건 삭감이 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매복치의 경우라는 게 사라졌습니다. 그 항목이 삭제가 됐고요. 그리고 그 하악골의 뭐 복합골절이라든지 이게 어느 정도 뭐라 이렇게 한정지었던 거를 그냥 하악골의 골절 그 구체적인 부분이 또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정리를 해서 다시 보여드리면 일단 나머지 거는 똑같아요. 근간 부위에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예전하고 다 똑같이 보시면 되시는데 매복치가 아닌 어떤 치아든지 상관없습니다. 올라왔는데 저희가 보면 가끔 그런 경우 있지 않아요? 그냥 정말 예쁘게 올라온 사랑니인데 근관하고 겹쳐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근관이 아니라 그 신경관하고 겹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예전에는 매복치가 아니기 때문에 다 삭감이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매복치가 아니더라도 만약에 이렇게 정확한 자료가 있다라고 하면 네, 인정을 해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쉽게 줄 것 같지는 않고요. 실제로 지금 저희는 아직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우식이었거든요. 이 치아가 우식이었는데 파노라마 상에서 봐도 완전히 신경관하고 겹쳐 있는 거예요. 근데 우식이 너무 심해서 발치는 해야 되는데 CT는 봐야 되겠고 해서 이게 개정이 되자마자 저희는 한번 청구를 해봤습니다. 근데 1차로는 그 반송이 될까요? 그 삭감이 돼서 왔고요. 다시 지금 재심을 넣고 한 달째 기다리는 중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 심사하는 그 지원마다 조금 차이가 있는지는 아직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항목상으로는 매복치라는 부분이 삭제가 되었기 때문에 매복치가 아니더라도 신경관과 겹쳐 있어서 그 감별 진단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청구를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CT 부분이 이렇게 바뀐 부분이 조금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문구가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024년 1월 2일에 올라온 곳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흔히 말하는 윤석열 나이라고 하잖아요. 만 나이가 폐지가 됐잖아요. 그래서 모든 그 항목에 만 나이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외래 초진환자 진찰료 이렇게 쪼르르륵 있으면 여기에 보시면 예전에는 만 1세 미만이라고 되어 있던 게 1세 미만으로 바뀌어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거고요. 그리고 다 보시면 그냥 다 만만 삭제가 됐습니다. 나이 보면 만만 삭제가 됐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치과 쪽에서는 원래 8세 미만의 소아에 대해서 쭈쭈쭈르륵 있던 부분이, 그 연령 가산은 그대로 유지가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걔는 유지가 됐지만, 만이라는 단어가 삭제가 됐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치면 열구 전색에 관련해서도, 만 8세 미만이었던 게 8세 미만으로 바뀌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2023년도에 그 바뀌었던 고시들을 보면 대부분이 다 문구정비였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일치당으로 산정한다라는 말이 없었는데 갑자기 생겼다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문구적으로 정리가 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다 좀 정비가 된 게 2023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24년에는 정말 특이하게 바뀐 거는 없어요.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산정 기준이 특이한 게 바뀐 건 없지만 가장 굵직했던 그 상대가치 점수가 개편이 됐다라는 거, 그 부분만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023년도에는 또 심사가 어떤 항목이 들어올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임플란트가 단계별로 중복 청구된 게 사후심사 항목이었었는데 4년도에 사후심사 항목은 아직 올라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 기조가 계속 유지가 될 것 같기는 한데 혹시나 이게 변경된 게 있으면은 다시 한번 또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2023년 4년도에 보험 개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다음 이제 말씀드릴 거는 이제 같은 진료라면은 이왕이면 조금이라도 높게 한번 해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아마 지금 듣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 이거 다 알고 있어라는 항목일 겁니다. 근데 혹시라도 놓치고 있는 게 있는지 그것만 체크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어느 날 환자분 치아가 아주 이렇게 조금 깨져서 왔습니다. 그러면 원장님께서 얘를 부드럽게 다듬어 주시겠죠. 뭐 정말 심하게 파절된 게 아니라면 보통은 저희가 살짝 그라인딩만 해서 보내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럼 이랬을 때 우리가 청구할 수 있는 항목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어떤 항목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네, 바로 갈아내면 보통은 보통 처치를 많이 생각을 하실 텐데요. 교합 조정도 교합 조정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 혹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처치 같은 경우에는 뭐 충치를 제거하지 않고 인지 충전을 하거나 뭐 날카로운 부분을 다듬는 거 많이들 알고 계신 항목인데요. 보통 처치 같은 경우에는 지금 13.24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교합 조정 같은 경우에는 45.44점입니다.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치아가 파절이 됐을 때 과연 어떤 이유 때문에 파절이 됐냐는지를 보자는 거죠. 그래서 혹시라도 교합점이 높아서 파절이 됐을 수도 있으니 교합을 체크해서 높은 부분을 제거해드렸다라고 하면 교합 조정을 청구할 수도 있는 거예요. 단, 그냥만 갈았는데 이걸 교합 조정을 청구하시면 절대 안 되시고요. 원장님이 교합 체크를 하시고 교합이 과하게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을 같이 다듬으셨으면 교합 정보를 청구 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원장님께서 그냥 요렇게 다듬어 드릴게요 해서 살짝만 다듬었다면 네, 그건 보통 처치만 청구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이런 보험 청구를 올리는 데 있어서는 저희가 이렇게 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도 있지만 원장님께서 혹시 이런 걸 한 번 더 하실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원장님의 진료 스타일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솔직히 청구가 올라가기는 쉽지 않은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환자분의 치아가 파절돼서 왔다. 그러면 이거를 단순히 보통 처치로만 하실 건지 아니면 교합을 체크해서 교합 조정까지 같이 하실지는 원장님과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어떻게 진료를 하는지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치아의 경조직 처치라는 점에서는 같지만 날카로운 부분을 다듬을 수 있는 부분에서 같지만 이렇게 비용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비용 차이도 꽤 커요. 거의 3,000원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3,000원이면 저희 커피 한 잔을 사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치아가 마모돼서 치아가 시려서 오셨어요. 그러면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보통 생각을 하시는 게 지각감이 좋지나 아니면
저희가 충전 처치를 떠올릴 수가 있겠죠.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이제 바로 지각감인 처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치아가 마모되고 싫어서 지각감인 처치를 한다라고 하면 가 항목과 나 항목이 있습니다. 근데 보통 가 항목 같은 경우에는 약물도포법이죠. 글루마나 불소 같은 거를 도포해 주는 거고, 그리고 1일 6치까지 산정 가능하다. 그리고 1치당 2에서 3회 정도 중복 산정 가능하다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고요. 지각감인 처치 나 같은 경우에는 상아질 접착제나 레이저를 이용한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똑같이 일치당이기는 하지만, 지각감인 처치 가가 1대1로 인정해주는 대신에 지각감인 처치 나는 그 소정 점수가 20%씩 증가가 돼서 최대 2까지만 산정할 수 있다는 게 조금 다른 점이 돼 있고요. 그리고 지각감인 처치 가는 정해진 재심 기준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만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근데 지각감인 처치 나 같은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재시행했을 때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항목만 봤을 때는, 그러면 환자분한테 조금 더 높은 수가를 하려면 나를 청구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으시겠는데요. 그거를 하나하나 세세하게 살펴볼게요. 하나만 봤을 땐 당연히 지각감인 처치 나가 높습니다. 2개까지 했을 때도 지각감인 처치 나가 조금 더 높고요. 3개부터 조금씩 바뀌, 3개까지는 거의 똑같아요. 근데 4개부터 보시면 비용이 완전히 바뀌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조금씩 바뀝니다. 지각감인 처치 가가 더 올라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6개를 전부 다 했을 때는 오히려 지각감인 처치 가 항목이 조금 더 높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치아의 개수에 따라서 그러면 선택적으로 청구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요. 개별 수가로 봤을 땐 당연히 나가 높기 때문에 얘가 역전이 되는 때는 4개부터입니다. 그래서 원장님께서 만약에 지각감인 처치를 한두 개, 두세 개 정도 하고 다시 오실 계획이 없다라고 하면 나를 청구하는 게 맞겠죠. 하지만 환자분이 계속 오셔서 체크를 해야 될 계획이 있고, 그리고 개수 자체가 조금 더 많아졌다. 4개 이상이다. 라고 하면은 가를 청구하셔서 계속해서 오셔서 청구를 늘려주시는 게 조금 더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보통 실행위 처치는 한 번에 끝나는 경우들은 거의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최대한 가를 활용해 주시고 거의 마지막 층에 나를 활용해 주시던가 아니면 개수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선택적으로 해주시는 게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떤 항목을 쓰시는 건지는 이제 선생님들의 몫이기는 하겠지만 이렇게 변형해서 청구를 해보실 수 있다라는 점도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얼마 전에 이제 저도 이제 서핑을 하면서 봤는데 지각감인 처치 가가 치석 제거랑 같이 청구가 가능하다라고 본 적이 있습니다. 혹시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엄청 많이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 지각감인 처치 가를 심표학원에서 검색을 해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행위인지에 대해서 먼저 기술을 한 걸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지각감인 처치 가와 나, 가와 차사, 나, 항 이렇게 두 가지가 되어 있고요. 가는 우리가 알고 있도록 이온도포, 그리고 나 같은 경우에는 상아지 접착제 도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위에 대해서 업무 기술을 봤더니, 네, 가 같은 경우에는 자극에 대해서 민감한 반응을 나타내는 경우에 이런 실시 방법이 있다. 이온도포법이나 약물도포법이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요. 나 같은 경우에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지각감 처치가 레이저나 이런 것들이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고시들을 계속 엄청 찾아봤어요. 근데 가에 대한 고시가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라진 것처럼 아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고시들을 막 뒤져봤어요. 그래서 대한치과의사협회 지국이 98년도 자료거든요. 여기에 보니까 지각감인 처치가 2에서 3회 한정이고 뭐 치석지구 산정할 수 있다 이런 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뿌리가 돼서 이게 계속해서 개정이 됐는데요. 그래서 원래 지각감인 처치 가는 차 3이라는 항목에서 차 4라는 항목으로 바뀌었고 차 4, 가라는 항목 이렇게 3번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각감인 처치 나 같은 경우에는 처 1, 그리고 차 4, 나로 바뀌었는데요. 이게 2011년 9월 1일 날 통합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고시가 계속해서 쭈르륵 바뀌어서 최종적인 고시는 저희가 알고 있는 이 고시입니다. 보시면
지각감인 처치 차4로 해서 가라는 항목은 아예 없고 불수를 이용한 우식증만 남아 있고요. 그리고 차4 나에 대한 항목만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4 가에 대한 항목이 아예 없어졌거나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니, 그리고 전산에서도 걸러지지 않으니 괜찮다라는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저도 심평원에 그래서 한번 물어봤었거든요. 이 항목에 대해서. 그래서 첫 번째로 심평원에서 같이 이야기했던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2013년도에 나온 이 행정 해석인데요. 치석 제거 등 치주 치료 후에 인정이 되는 지각감인 처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때 당시에 지각감인 처치 나를 치석 제거와 같이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이걸 얼마만큼 기간을 둬야 되느냐에 대한 행정 해석이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차4란 전체 항목 지각감인 처치는 치주 치료를 하고 나서 통상적으로 실을 수 있기 때문에 얘를 바로 처치하는 거는 올바른 처치는 아니다. 그러니 최소 치유 기간을 주고 해라. 그게 대부분 일주일 정도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지각감인 처치가 치석 제거 이후에 지각감인 처치는 일주일 정도 후에 하라고 보통 저희가 많이 책에서도 보고 배웠을 텐데요. 네, 치석 제거 후에 얘네들이 정상적으로 아무는 시간, 그러니까 지각감인을 느끼지 않은 정도로 치유가 되는 시간은 일주일 정도로 보기 때문에 네, 동시 청구는 당연히 안 되고, 그리고 한다 하더라도 일주일 있다 하는 게 옳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그 고시가 자꾸 통합되고 바뀌고 하면서 이 부분, 그러니까 가 항목이 빠지다 보니 좀 혼란이 왔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심평원에서 얘기했던 거는 뭐냐면 이 고시를 기준으로 보고, 그리고 지각감인 처치 차4와 차가는 거의 공통적인 항목으로 보시면 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두 개를 같이 하는 건 옳은 거는 아니다. 옳은 청구는 아니다. 안 하시는 게 맞겠다라고 저한테는 말씀을 해주셨고, 간혹 인정이 되기도 한다라고는 하셨습니다. 왜냐? 그 개수 제한이 없어진 게 저희가 그 다른 거랑 준용이 되면서거든요. 우식증 처치 같은 경우 28개 치아를 다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전산상으로 걸러지지 않을 뿐이지 이게 통상적으로 28개 치아가 다 실려서 지각감인 조치를 하는 게 말이 되느냐, 그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게 안 그래도 이 문의가 너무 많이 들어왔고, 그리고 그 어떤 강의에서도 이걸 해도 된다라고 그 심평원에서 인지를 하고 있다라고 하셨고, 그래서 추후에 사후 심사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나중에 저희 그 뭐지 선별 심사 같은 거 할 때 그 항목으로 한 번의 전산 심사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결론은 이렇습니다. 어쨌든 지각감인 처치라는 것 자체가 치석 제거와는 같이 어울릴 수 있는 항목은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청구하시는 것이 맞고, 그리고 특히 연일에 치석 제거를 하고 치석 제거 지각감인 처치 가를 같이 하는 거는 일단 청구 기준에도 맞지 않습니다. 동일 치아에 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부분 치석 제거에서 다른 치식이면은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동일 치아에 같이 청구를 하는 거, 그리고 개수 제한이 무제한으로 풀렸다라는 거는 동의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소신 청구를 하고 있는 거는 어쨌든 지금 현재는 저희는 같이 청구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 그리고 심평원에서도 조만간 얘를 단체로 전산 심사할 수 있으니 주의해달라는 거. 이 두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치은 박리소파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저희가 잇몸에 염증이 있게 되면 피판을 분리를 하고 안에 염증을 긁어내는 치은 박리소파술이라는 걸 하기도 하죠. 그래서 보통 가 항목과 나 항목이 있는데 얘네는 어쨌든 그 술식 자체가 명확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진짜 염증만 제거하는 거고 하나는 골삭제가 동반이 된 거죠. 그래서 혹시라도 치은 박리 소파술을 하셨을 때 가끔 임플란트에 하셔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한쪽의 치아를 해도 100% 산정이 될 수 있으니까 혹시라도 임플란트 주변이 좀 골이 녹았을 때, 골 소실이 있을 때 치은 박리 소파술 가를 조금 많이 활용을 하시는 것도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치은 박리 소파술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치은 박리 소파술만 하는 게 아니라 한 가지 더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보시면 치은방지 소파술 이렇게 청구를 했을 때 네,
치근면 처치술이라는 걸 더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치주 수술을 하고 나서 어쨌든 간에 최종 목표는 얘네들이 다시 잘 붙도록 도와주는 거잖아요. 염증을 깨끗하게 제거를 해서. 그래서 그 재부착에 장애를 주는 물질을 깨끗하게 씻어내주는 거. 그게 바로 치근면 처치술입니다. 그래서 치근 헐택을 하시고 나셔서 뭐 테트라사이클린이라든지 구연산을 치근에 도포해 주시고 그다음에 셀라인으로 씻어내는 술식인데요. 그래서 치은박리수 소파술 이상이면은 항상 동시 인정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임플란트랑 같이 하셨다라고 하면은 얘는 200% 선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치근면 처치술을 하셨을 때는 반드시 임플란트 치식으로 바꿔주셔야 된다는 거. 그냥 임의대로 2로 올리게 되면 삭감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치식 자체를 임플란트 치식으로 바꿔주신 후에 설정 이후에 해주신다라는 거 잊지 말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릴 건데 혹시 이거는 다 아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임플란트 점막 관통 이행부 재형성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 건데 요것도 마찬가지로 치은박리 수파술 간단으로 청구를 할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치근면 처치술을 했다라고 하면은 네, 200% 산정이 가능합니다. 얘는 어떤 술식이냐면 일단 그 임플란트 주변에 염증이 있습니다. 뭐 치관을 제거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주변 염증을 제거한 후에 다시 커버 스크류를 끼우고 판막을 덮어서 얘네가 다시 재치유가 되도록 돕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임플란트 그 치은박리 속파술 하실 때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아 얘는 어쨌든 내가 그 크라운 제거했으니까 어차피 비급여니까 비급여가 아닐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신데 임플란트를 하시고 나셔서 3개월 정도 있다가 자연치아로 인정된다라는 게 아니라 임플란트 주변에 치주 질환이나 그 치주 질환이 생겼을 때는 자연 치아에 준하는 치료를 했을 때, 치주 질환 치료를 했을 때 인정이 된다라는 걸 의미를 하거든요. 얘는 보험이든 비보험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임플란트 주변에 이렇게 염증 처치를 하셨을 때, 플랩을 열어서 염증 처치를 하셨을 때는 뭐 이렇게 치은박리 수파술 같은 거 반드시 청구해 주시면 되시고, 그리고 치근면 처치술을 놓치지 않고 청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거는 이제 치음판 절제술인데요. 그러니까 치음판 절제술과 치관 확장술이 이제는 거의 그 비슷한 술식으로 조금씩 이해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치음판 절제술은 저는 이제 그 저희끼리 그냥 그 저희 병원에서 얘기하는 거 단순히 이렇게 찌끄렸어? 라고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네, 치음판 절제술은 이제 말 그대로 그 한 1구강당 산정을 하고요. 정말 단순 증식된 치음판을 그냥 제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적응증을 보시게 되시면 뭐 치아 우식 상방에 치은 식육이라든지 그리고 파절된 치아 위쪽으로 이렇게 잇몸이 스물스물 자라오는 거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치아 맹출 안 됐을 때 열어주는 거. 그리고 지치주의염이 있을 때 그 주변을 살짝 잘라내주는 거. 이게 바로 치음판 절제술인데 얘를 우식 상방에다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인레이 같은 거 하실 때 약간 자라온 잇몸, 그러니까 이게 증식된 잇몸을 잘랐다라고 하셨을 때는 치음판 절제술을 쓰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치관 확장술은 조금 다른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래서 엔도덴 치아에만 써라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게 수가가 낮아지고 개정이 되면서 네, 생활치에도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얘도 1치당 산정을 하고요. 치아 우식이나 이제 수분물이 불량했을 때 저희가 치관 확장이 필요할 때 그러니까 뭔가 그 씌워야 되는데 그 길이가 너무 짧아서 그거를 연장을 해줘야 될 때 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치음판 절제술은 이렇게 증식된 잇몸을 잘라내는 거다라고 하면은 치관 확장술은 이게 증식이 아니더라도 치관 길이가 짧을 때 확보가 될 때 쓰는 술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그 두 술식 다 모두 네, 전처치는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 치관 확장술 같은 경우 후처치는 나로 산정을 할 수 있으니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치음절제술 간은 최근에 그래서 많이 사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나 항목도 충분히 활용을 하실 수가 있으시니까 반드시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 항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치조골 삭제가 무조건 동반이 돼야 되기 때문에 얘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 주신 후에 청구를 하시는 거를 좀 권유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냥 청구를 한다고 해서 여기 호락호락 줄 심평원이 아니거든요. 요술식 같은 경우에는 혼동될 수 있는 술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치조골 이식이 치조골 삭제가 조금이라도 들어갔으면 엑스레이 첨부하셔서 다 항목으로 청구를 해주시는 게 오히려 조금 더 많은 수가를 받으실 수가 있으실 거고, 그냥 가 항목을 청구하시는 것보다는 최대한 나 항목을 활용하시는 게 좀 더 좋은 청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안 한 거를 청구하는 건 안 됩니다. 반드시 하신 거를 청구하시는 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내복제 빨치 같은 경우에 솔직히 헷갈리실 일은 거의 없다라고 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히 정리를 해드리면 정말 잇몸만 덮여 있으면 단순 매복, 조금이라도 고래, 그러니까 묻혀 있으면 복잡 매복, 3분의 2 이상이 묻혀 있으면 완전 매복,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텐데요. 이제 단순 매복 발치 시에서 가끔 놓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거 항목입니다. 그 단순 매복이라고 해서 벌을 청구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남발치도 생각을 해보면 매복인데 얘가 유착이 됐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약간 걸릴 것 같아서 삭제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치아 분리가 반드시 필요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 단순 매복이다 하더라도 벌을 청구를 못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원장님께서 이렇게 발치를 하실 때 벌을 사용하셨다면 단순 매복 발치에도 벌을 청구를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잡 매복 발치나 완전 매복 발치에 어차피 봉합사는 청구할 수 없으니까 다 알고 계실 텐데 거 같은 경우에 놓치는 경우들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단순 매복 발치에도 거 사용할 수 있으니까 꼭 벌을 청구해 주실 수 있으면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상고정 장치랑 수술용 스플린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솔직히 둘 다 압박 지혈이 목적입니다. 예, 그래서 그 상고정 장치술 같은 경우에는 뭐 연전시계 압박 뭐 이렇게 창상보 이렇게 똑같이 있는데, 솔직히 둘 다 제가 보기에는 목적이 되게 같아 보이거든요. 제 눈에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예전에 2000년도에 그 수술용 스플린터라는 항목에서 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옴니백으로 이렇게 찍어서 웨이퍼 만들어 드리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소정 점수, 그 수술용 스플린트의 소정 점수로 산정하겠다라고 해서 2000년도에 고시가 한번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솔직히 비용 차이가 크지는 않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래서 상악 과잉치 발치 청구했을 때, 그리고 그럴 때는 수술용 스플린트, 그러니까 웨이퍼로 껴드리는 걸로 그 상고정 장치수를 청구를 많이 하기도 했는데요. 최근엔 솔직히 거의 구분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병원에서 그 기공소로 왔다 갔다 와서 그저 상고정 장치수를 썼다라고 하면 원래 저거를 청구하는 게 맞고, 수술용 스플린트는 옴니백으로 찍는 게 맞기는 하지만 최근 추세에서 얘네들을 크게 걸러내는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이게 또 언제 어떻게 그 예전에 저희 그 임플란트 보철했을 때 그 기공장부랑 막 대조해보네 어쩌네 그런 말이 나왔을 때처럼 이게 청구가 또 너무 많아지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 세미나를 들어봤을 때도 그렇고 그 상고정 장치수를 수술용 스플린트에 준해서 청구를 하시는 경우들이 많으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건 소신껏 청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둘 다 과잉치 발치 같은 거 했을 때 놓치지 않고 청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간혹 얘를 그냥 가져가서 안 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뭐 안 만들어 주시는 분들도 계시기는 하는데, 이왕이면 만들어 드리고 수가도 청구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통 병원에 옴니백 기계가 있으면 솔직히 저거 비용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으시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청구를 해보시는 것도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지금 저희가 1시간 동안 좀 이렇게 다른 부분에,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 한 5분만 쉬었다가 조금만 더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물 좀 마실게요. 죄송합니다. 혹시 너무 빠르시거나 그러진 않으신가요? 너무 빠르진 않으신가요? 제가
어쨌든 이게 저녁 시간이다 보니, 저녁 시간이다 보니 여러분들의 수면을 책임져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최대한 지금 빨리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용을 빼먹지는 않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아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음,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네요, 목이. 잠시만요. 정확히 10시 1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푸름님 아주 조금만이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조금만 더 느리게 해달라는 말씀이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말이 빠른 편이라서 혹시라도 너무 불편하시면 말씀해 주시면 조금 더 천천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0시 1분이 돼서 네,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말씀드릴 항목 역시 아시고 계세요, 분명히. 다 아시고 계시는데, 그냥 내가 리마인드가 안 돼서 청구를 못 하시는 항목들도 분명히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항목은 몰라서가 아니라, 내가 한 번만 더 이거 좀 체크해 볼까? 라는 의미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항목도 꼼꼼하게 보는 거 체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말씀드릴 거는요, 전기치수 검사입니다. 전기치수 검사는 여러분들 혹시 많이 하고 계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기계를 자꾸 들고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다 보니 조금 놓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요. 일단 전기치수 검사 항목이라는 것 자체는 외상으로부터 치수가 뭔가 염증이 생겼을지 아닐지, 그리고 치아가 변색이 됐으면 얘가 생활치인지 아닐지에 대해서, 그리고 치아가 파절이 돼서 오셨는지 얘가 손상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리고 혹시 치수염이 의심이 되는 경우에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1치당이 아니라 1구강당이에요. 그래서 하루에 여러 개 치아를 하셨어도 한 번만 산정이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치수염에 대한 감별 진단이기 때문에 치주염 상병에는 어울리지 않겠죠. 당연히 치수염 상병으로 써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시고 나셔서는 그 수치에 대해서 진료기록부에 기록을 해주셔야 되시고요. 의료 장비 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면 삭감돼서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저렇게 생긴 기계가 있다면 최대한 활용을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생활치 치수염에 적용이 가능할 겁니다. 일단은 치수염의 반응을 보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치수 괴사가 된 건 못 쓰냐? 그렇지 않습니다. 치수 괴사는 항목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전기 치수 검사는 정말 다행히도 재시행 기준은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쨌든 이렇게 몇 번이고 반복하셔도 크게 상관은 없는데요. 근데 얘를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치수에 대한 생활력을 검사하는데 바로 다음날 와서 얘를 검사한다라는 건 어울리지 않겠죠. 왜냐하면 우리도 상처가 생기면은 나을 시간을 줘야 되는데 낫지도 않았는데 계속 검사만 한다고 해서 그게 해결이 되지는 않겠죠. 그래서 그 전기치수 검사 같은 경우에는 매일매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1, 2주 간격, 그러니까 최소 다음 날이나 다다음 날, 그러니까 그 치수가 어느 정도 아무는 시간을 주면서 검사하는 거는 횟수에 그렇게 제한을 받지는 않습니다. 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다음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거는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걸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외상이라든지 변색이라든지 혹시 치아가 가끔 이럴 때 시린 것 같기도 하고 저럴 때 시린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치아 시림 증상으로 오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한 번쯤은 청구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비용 크지는 않아요. 2,700원 정도면. 근데 하지만 요거 커피 한 잔 값 정도는 되는 항목이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치주낭 측정 검사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딱히 재시행 기준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기로 치주낭 측정 검사는 치주 치료를 동반을 해야지만 가능하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치주낭 측정 검사 같은 경우에는 한 개나 두 개 치아를 산정을 한다 하더라도 3분의 1학당 전부를 다 인정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환자분 6번 치아 하나만 검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3분의 1학 전체 다 인정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혹시 전학을 다 했다. 최대 6회까지만 산정이 가능합니다. 1일 시행의 수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6회까지 청구도 하루에 다 하셨으면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보통은 치주 치료랑 병행을 하기 때문에 3분의 1학당에서 3회까지 일반적으로 청구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요. 그래서 진료기록부에 기록을 하실 때는 반드시 2면 이상이 기록되셔야 된다라는 거. 한 면만 딸랑 기록하는 건 안 됩니다. 최소 2면 이상이 기록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치주 치료를 위한 진단에도 쓰이긴 하지만 치주 치료 후에 얘가 잘 아물었는지 평가하는 수단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치주 치료를 어느 정도 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체크해서 마지막 마무리 하실 때, 네, 치주낭 측정 검사해서 청구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혹시 발치 전에 치아 검사하실 때도 활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자분이 임플란트를 상담하러 오셨어요. 근데 이 치아에 모빌리티도 있고 치주가 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치주에 대해서 이 치아의 치주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 네, 흔들어 보기도 하고 두들겨 보기도 하고 그리고 치주낭 측정 검사까지 같이 해주신다라고 하면 기본 진료비에 하나 더 청구를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임플란트 상담부터 전학으로 오시는 분들 보면 그 발치아 주변도 그렇게 좋지 않은 경우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리고 치주 치료가 동반이 안 되는 경우들도 드물고요. 그래서 치주낭 측정 검사는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일률적으로 청구하는 거는 좋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전기치수 검사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청구는 일률적이지 않도록 그리고 소신껏 청구를 하시면 되시는데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환자분이 임플란트 상담을 오셨을 때 원장님 그 체어에다가 이렇게 살포시 올려드리고 검사를 해달라고 이렇게 무언의 눈빛을 보내주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연일의 치석 제거도 치주 치료입니다, 여러분. 연일의 치석 제거 하실 때도 네, 치주낭 측정 검사를 최대한 활용을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치주낭 측정 검사도 생각보다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치주낭 측정 검사를 최대한 활용을 하실 수 있도록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교합 조정술입니다. 아까 교합 조정술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죠. 치아가 파절됐을 때도 활용을 할 수가 있다. 근데 그거 말고도요. 저희가 치주 질환이 있으세요, 환자분이. 치주 질환이 있으셔서 이게 씹으실 때마다 아프다고 하신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분의 그 통증을 줄여드리기 위해서 네, 교합 조정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치아의 교합면을 교합지를 이용해서 조기 접촉을 확인을 하고 그 부분을 삭제한 게 교합 조정술인데 외상성 교합으로 치아에 동요가 있다든지 그리고 이게 꽉 무는 습관 때문에 조기 접촉이 있어서 치아가 불편하시다든지 아니면은 그 과도한 교합력 때문에 치주 농양이 생긴 경우에도 교합 조정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교합 조정술은 치주 치료와 100대 100으로 산정이 되기 때문에 치주 치료와 동시에 산정도 가능하다라는 점, 그리고 교합 조정, 많이도 외우셨죠? 4개 치아까지 하루에 가능하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교합 조정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는 그 술식 중에 하나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합 조정술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충전물 연마입니다. 충전물 연마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충전을 하고 나서 하는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예, 맞습니다. 충전물 연마는 원래 그렇게 써야 되는 술식은 맞습니다. 하지만 초진에 타치과에서 충전하신 거를 연마하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반드시 내역 설명은 달아주셔야 되시는 거죠. 예를 들어서 환자분께서 오셨는데 그 타치과에서 한 시가 울퉁불퉁해서 불편해요 라고 하셨을 때 네, 보통 처치로 청구를 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분명히. 근데 충전물 연마로도 청구를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혹시 보통 처치가 애매한 경우에 충전물 연마를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처치가 솔직히 조금 더 비싸요. 1270원이고 충전물 연마는 현대 가격 940원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그러면 보통 처치 쓰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보통 처치를 쓰셔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타치과에서 한 충전물을 좀 이렇게 부드럽게 다듬어 달라고 아니면은 연마를 못하고 오셔서 저희 쪽에 오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초진의 청구가 가능하니까 충전물 연마라는 항목도 충분히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말씀드릴 거는요. 치주 후 처치라는 겁니다. 치주 후 처치는 알고 계신 것처럼 치주 수술이나 아니면 잇몸 치료 후 아니면 치주 수술 후에 하는 드레싱을 의미를 하고요. 그리고 수술 후 처치는 말 그대로 발치나 아니면은 다른 양동적 줄술 같은 그런 수술을 했을 때 드레싱을 하는 거를 의미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외래 소수술 같은 경우에는 단순 처치를 많이 쓰고요. 그리고 잇몸 치료하고 나서는 치주 처치 항목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간혹 이런 경우들 있잖아요. 치석 제거를 하시고 저희가 치주 치료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정이 되어 있는데,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근데 체크는 하셨는데, 그냥 가시기는 뭔가 애매할 때, 네. 리스케일링을 가볍게 해드리고 치주 처치를 청구하실 수도 있으신 거고요. RP를 하셨으면 당연히 RP를 청구를 하셔야 되겠지만, RP를 할 정도도 아니고 뭔가 조금 애매하다 싶을 때 치주 처치를 충분히 활용을 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수술 후 처치 같은 경우에도 되게 놓치시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드레싱을 항상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분, 만약에 10번대라 40번대를 오늘 큐렛을 했어요. 다음번에 오셨을 때 반대쪽에 큐렛을 했다라고 하면 10번대 그냥 놀리지 마시고 치주 처치를 반드시 넣을 수 있도록 시스템에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후처치를 가끔 이렇게 반대쪽 청구하니까 여기는 안 해도 돼라고 생각해서 놓치시는 경우들이 있거나 인접 치아가 있으니까 이건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해서 안 하시는 경우들이 있기는 하는데요. 네, 제가 조금 이따 다시 설명드리긴 하겠지만 이게 완전 인접치만 아니면 가능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치주 치료를 하실 때 그 프로세스를 짜실 때 이쪽 잇몸 치료를 할 땐 반대쪽은 치주 처치를 넣을 수 있도록 아니면 상악을 했으면 하악은 치주 처치를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주신다면 그렇게 큰 비용은 아닙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1680원이라는 작은 비용이기는 하지만 얘가 또 모이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후처치를 치주 프로세스 넣을 때 최대한 넣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치주 후 처치는 1구강당 1회고 수술 후 처치는 1일당 1회다라는 거 정도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많이 헷갈리시는 부분일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7번에 수술 후 처치를 하고 그 앞에 치주 후 처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청구가 될지 한 번만 생각해 보시고요. 3번 치아에 수술 후 처치를 하고 그리고 4, 5, 6, 7번에 치주 후 처치를 했습니다. 다 인접이네요. 어떻게 될지 한번 좀 생각을 해볼고요. 마지막으로 똑같이 3번 치아에 수술 후 처치를 하고 인접치 2개에다가 치주 후 처치를 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딱 가는데 봤을 때 여기 오른쪽 위쪽 7번 치아에 수술 후 처치를 하고 2개 치아에 치주 후 처치를 했습니다. 얘네 동시 청구 될까요? 안 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동시 청구가 불가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3번 치아에 수술 후 처치를 하고 옆에 치주 처치를 했습니다. 아예 붙어 있으니까 당연히 안 되겠구나. 아닙니다. 얘는 죄송합니다. 얘는 가능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똑같은 위치이고 똑같이 붙어 있는데 얘는 불가합니다.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치주 처치와 수술 후 처치는 동일학 기준이라고 그러니까 동일하게 붙어 있거나 인접해 있으면 안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그 동일하게 기준은 3분의 1학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번 같은 경우 7번하고 5번이 붙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예 청구가 불가합니다. 왜냐하면 3분의 1학 안에 다 뭉쳐있기 때문입니다. 3분의 1학 안에 다 뭉쳐있기 때문에 첫 번째 케이스는 제가 불가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같은 이유에서 그 아래쪽에 하단에 보시는 거 동치청구 불가라고 하는 것도 똑같은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근데 얘는 3분의 1학이 아니라 바로 옆에 치한데요.
네. 이때의 기준은 어떤 거냐면 이 치주 처치가 꽉 채웠느냐 아니면 비었느냐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치주 처치가 4, 5, 6, 7 꽉 채워서 3분의 1학을 꽉 채웠는데 옆에 수술을 처치를 했다.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2개 정도 비어있는 상태에서 옆에 수수료 처치를 같이 했을 때는 불가하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접치라고 해서 무조건 안 되는 게 아니라 3분의 1하게 같이 있으면 일단 무조건 안 되는 거고요. 수수료 처치, 치주 처치 기준에서 치주 처치 기준이 3분의 1학이잖아요. 그 안에 같이 있으면 무조건 불가능한 거고 완전히 악이 다르면 가능하다는 건 이해는 하셨지만 붙어 있는 경우다 하더라도 3분의 1학이 완전히 꽉 차 있는 상태에서 옆에 하나를 더한다? 그 정도는 인정을 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수수료 처치와 치주 처치가 원칙적으로는 불가한 항목이 맞기는 하지만 동일학선상에 있지 않고 그리고 동일학선상이 아니라 옆에 치아의 인접체에 하나만 붙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치주 처치가 꽉 차 있다라고 하면 수수료 처치를 같이 청구할 수도 있겠다라는 거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 혹시라도 궁금한 거 있으면 나중에 질문 주시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환자분이 발치를 하고 나서 돌아가셨는데 지혈이 안 된다라고 오셨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게 통증을 동반해서 이게 드라이 소켓이 생겼으면은 네, 재소파 수술을 하면 됩니다. 근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 정말 지혈이 안 돼서 오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쓸 수 있는 게 바로 수술후 처치 라 항목, 예, 후출혈 처치입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라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지혈이 안 되는 지점을 찾아서 추천해 주시는 개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발치 당일에는 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발치 당일이라 하더라도 지혈이 완전하게 되지는 않잖아요. 조금씩은 묻어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다음 날이 돼서도 계속해서 지혈이 되지 않는 경우에 쓸 수 있는 술식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발치 2일 이후에 지혈이 되지 않는 경우에 마취나 봉합을 하고 나서 지혈제까지 삽입을 한 경우에 지혈제도 청구가 가능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럴 경우 봉합이 됐을 경우에 산정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을 해봐볼게요. 마취를 안 하고 슈처를 하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렇죠. 가뜩이나 지혈도 안 되는데. 그래서 마취 청구는 반드시 들어가 주셔야 되시고요. 그리고 얘는 초진에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치과에서 발치를 하셨는데 지혈이 너무 안 되는데 그쪽으로는 갈 수가 없으세요. 그럼 저희 병원으로 오실 수도 있으시잖아요. 그럴 경우에도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초진에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단 내역 설명을 다셔야 되시겠죠. 그리고 봉합사는 네, 청구하실 수 없으십니다.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봉합사는 청구하실 수 없으시고 단 지혈제를 쓰신 거는 그 상한가에 따라서 청구가 가능하십니다. 이 이후에 또 드레싱 오실 수 있으시잖아요. 지혈이 잘 됐는지 저희는 체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후에 드레싱이나 스티치아웃을 하실 때는 수술 후 처치 가로 청구가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환자분이 지혈이 되지 않아서 오셨을 때 지혈이 안 되셔서 오셨을 때는 여러분들께서 이런 항목도 청구를 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작고 소소하지만 많이 놓치는 항목이 바로 치근단 촬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치근단 촬영은 굉장히 많이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유치 발치도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우식 확인에도 할 수가 있고 치주 치료하실 때 치아 사이사이 치관을 확인하기 위해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6세 미만은 또 15% 가산이 되는 굉장히 아주 예쁜 항목이 되겠죠. 그래서 치근단 촬영과 교육 촬영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비급여 진료를 한다 하더라도 진단을 목적으로 촬영을 하셨다라고 하면 청구가 가능하시거든요. 그리고 치주 처치 하실 때, 즉 치주 소파수 이상의 치료를 하실 때 치아 사이사이를 확인하실 때도 촬영이 가능하시고요. 개수 제한 없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청구를 하실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넣어서 계속 청구를 해주실 수가 있으시고, 비슷한 이유로 파노라마도 계속해서 놓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6개월 정도 단위로 혹시라도 정기검진을 하시는 병원이다라고 하면 최대한 파노라마를 활용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환자분한테 동의는 받으셔야 되시겠지만, 그래서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6개월 단위로 오셨을 때 환자분께 설명을 드리고 파노라마를 청구하고 비용을 받고 있습니다. 이유는 그거죠. 치주 상태를 꼭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라는 걸로 설명을 드리고 하면 정말 비용 저항 있으신 분 아니고서야 예, 보통은 찍고 검진을 하시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6개월이 아니다 하더라도 파노라마를 청구를 하실 수가 있는데, 네. 치은방위 수파술에 가능하십니다. 예, 가능하십니다. 그 나중에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그 치근단 촬영하시는 거라든지 파노라마 촬영하시는 것도 정기검진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항목이기 때문에 파노라마 촬영도 놓치지 않고 체크를 하셔서 받으실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뭐 잇몸 치료나 이런 게 필요하다라면 반드시 필요한 항목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좀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활용할 수 있는 치료가 바로 TMD, 예, 턱관절 그 측두하 관절 자극요법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원장님께서 해당 그 교육을 이수를 하셔야지만 청구를 할 수 있는 항목이고요. 만약에 이걸 이수하지 않으셨다 하더라도 그 턱관절 파노라마 특수라든지 아니면 약 처방 정도까지는 가능하신데, 만약에 이 항목을 청구를 하시겠다라고 하시면 원장님께서 반드시 이 교육을 이수를 하셔야 되시고요. 그리고 장비가 있어야 되고 이 장비를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하실 때는 반드시 그 측두화 그 분석 검사라는 걸 반드시 하시고 그걸 기록에다 꼭 남겨주셔야 되시거든요. 그래서 가나 다 항목이 있는데 이 세 개를 같이 동시에 청구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그래서 보통 알고 계시는 게 저희 물리치료 받으면 전기 뜨뜨뜨뜨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거랑 그리고 그 레이저 치료하는 거 보통 같이 들어가시는 경우들이 일반적이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측두하 관절 자극 요법 같은 경우에는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교정 환자분한테도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임플란트 수술하러 오시는 환자분들에게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교정하시다 보면 가끔 턱이 아파서 좀 불편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교합이 좀 불편해지시면서. 근데 이게 교정을 하시면서 질환이 발생하셨다라고 하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치석 제거도 마찬가지잖아요. 저희가 예방 목적으로 루틴하게 하는 거는 당연히 안 되겠지만 환자분께서 잇몸이 붓고 치석이 생겨서 염증이 생겼다라고 하면 교정 중이다 하더라도 청구할 수 있는 것처럼 얘도 마찬가지예요. 혹시라도 환자분이 턱이 좀 많이 불편하시다라고 하면은 네, 분석 검사하고 그리고 청구를 해주시면 되시고, 임플란트 전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오래 벌리시고 계시면서 턱이 불편하신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그런 분들한테 최대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측두화 관절 자극 요법과 함께 할 수 있는 게 바로 분사신장 치료죠. 그리고 그게 스프레이 뿌려서 하시는 건데, 그래서 이거는 원장님이 직접 하셔야 되시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모든 항목을 하실 때는 측두화학 장애 분석 검사라는 이 분석 하신 이 사람이 왜 아파서 어떻게 아파서 이 치료가 필요했다라는 기록이 반드시 있으셔야 된다라는 거. 그 부분을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TMD도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환자분한테 이해시키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은 게, 이게 물리치료만 받으실 때 대부분 비용이 한 10,000원 내외입니다. 네, 14,000원, 15,000원 정도 비용이 나오는 것 같아요. 대신에 그 분석 검사 하실 땐 비용이 조금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이거는 조금 오프 더 레코드로 가야 될 것 같기는 한데, 만약에 분납을 하시는, 교정 같은 경우 분납을 하시는 경우라면은, 네, 포함시켜서 받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측정학 장애 분석 검사 같은 경우나 아니면은 물리치료 같은 경우도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 있다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치주 치료를 하실 때요. 치주 치료를 하셨을 때 같이 할 수 있는 항목을 먼저 좀 고민을 해보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장님께서 오늘 이제 큐렛을 하신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이전에 치주낭 측정 검사가 없었으면 치주낭 측정 검사를 반드시 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루틴하게 언제 꼭 치주낭 측정 검사를 하자라는 게 약속이 되어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교합 조정도
같이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주 치료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부가적으로 딸려올 수 있는 치료, 그러니까 같이 해도 무방한 치료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건 급여 진료니까 같이 해. 네. 비급여 진료에서도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니니까요. 예를 들어서 크라운 프랩을 합니다. 크라운 프랩을 할 때 이분의 치주가 과연 깨끗한가를 먼저 의문을 가지셔야 되시겠죠? 그래서 크라운 프랩을 하실 때 부분 치석 제거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이 이전에 치주 치료가 있었다라고 하면 큐렛을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RP는 초진해도 가능한 진료니까요. 혹시라도 이 크라운 프랩을 하려는 치아의 주변에 잇몸에 염증이 있다? 네, 불가능하신 건 아니죠. 그리고 나서 세팅하러 오셨을 때 후처치를 넣을 수 있고 아니면 RP를 넣을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부분 치석 제거만 했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RP를 한 번 더 넣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그 이상의 치료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만약에 여기서 끝내도 될 정도의 염증이다라고 하면 치주 처치 정도만 넣어주셔도 네, 분명히 비급여 진료이긴 하지만 급여 진료를 어느 정도 가져올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크라운 프랩 하실 때 치관 길이가 짧다라고 하면 치관 확장술 가나 다 중에 환자분한테 맞는 치료로 진행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 세팅하실 때 잊지 마시고 이때는 가가 아닌 나 항목으로 해서 청구를 하실 수가 있으시겠죠. 그래서 비급여 진료를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치주 치료나 아니면 다른 치료가 연계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크라운 프랩 하실 때 혹시 환자분께서 그 코어에 대한 저항이 좀 많으신 경우에 저희는 GI 코어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GI 코어를 쓰신다고 했을 때 충전물 연마만 빼고도 청구가 가능하고 그리고 비급여 진료를 하실 때 혹시라도 다른 진료를 하시겠다. 엑스레이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엑스레이도 추가적으로 청구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떤 진료를 하는지에 따라 조금씩은 다르긴 하겠지만 일단은 이 치료를 할 때 어떤 보험 진료를 같이 조합을 할 수 있는지도 한 번쯤 고민을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치료랑은 100% 산정되는 것들이 있죠. 네. 신경치료를 한다든지 충전치료 같은 거 한다든지 그리고 외과 치료할 때 의외로 치주치료 같이 안 하시는 경우들이 종종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외과 치료를 하실 때도 치주치료를 반드시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세스를 같이 만들어 주시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소해요. 어떻게 보면 아유, 내가 저것 때문에 이걸 하고 있어야 돼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을 정도로 되게 작은 비용이긴 합니다만 이 작은 비용이 모였을 때 굉장히 큰 효과를 가져오는 경우들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혹시 이렇게 진료를 하실 때 하나하나 조합을 미리 세팅을 해 두시는 것도 보험 청구를 올리시는 방법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벌써 1시간 반을 달려왔고요. 이제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네, 치주 치료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치주 치료가 간단한 것 같으면서도 조금 어렵고, 그리고 보험 청구 액수를 늘리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저는 효자 항목이라고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대부분은 치주 질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알쏭달쏭한 치주 치료를 한번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한 번만 더 리마인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치주 치료는 단계별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치석 제거나 치면세마, 그러니까 치면세마 같은 경우에는 한정이 되어 있죠. 유치 안에서만 거의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니까요. 그리고 러버컵으로 제거를 하는 게 치면세마다라고 하면 치석 제거는 초음파 기구를 이용해서 치석을 제거하는 거, 수기구를 이용해서 제거를 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치석 제거나 치면세마, 그러니까 전처치가 없게 되면 그 상위 진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치근항택술은 예외적으로 상위 진료가 없이도 초진에 가능한 진료이고요. 근데 치주소파술 이상부터는 반드시 전처치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 치주소파술, 치은박리소파술이 대표적인 치주 진료라고 봤을 때 그 옆에 있는 격가지들 있죠. 치은절제술이나 뭐 치은심부착술 이런 것들 얘네들도 치주 진료에 포함이 됩니다. 근데 혹시라도 다른 치주 진료와 동시에 쓸 때는 얘네가 상위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전처치가 필요한 것도 똑같고 그리고 동시승인시 상위 진료로 인정된다는 거, 그 부분이 좀 별도로 항목이 분리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치은 박리 소파술 같은 경우에 하실 때요.
만약에 고리식을 같이 했다라고 하면 치은 박리 소파술은 없어지고 치족을 결선부 고리식이 남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상위 진료가 어떤 진료고 하위 진료가 어떤 진료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구분을 해주실 필요가 있으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위로 상위 진료로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는 전처치만 있다면 무조건 상관이 없지만, 만약에 치은 박리 소파술을 했는데 다시 치주 소파술 좀 해야 될 것 같네. 하위로 거꾸로 내려오실 때는 인정이 되지 않고, 네, 후처치료만 인정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상위로는 올라갈 수 있으나 거꾸로 역행은 안 되는 진료이구나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꼬매는 건 되지만 갈아내는 건 인정 안 해준다. 그래서 버나 이런 거 쓰셨을 때는 치주 쪽에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예외적인 경우가 있죠. 치족골 성형술 같은 경우는 둘 다 인정이 된다는 거. 근데 지금 치주 진료만 봤을 때는 네, 슈처는 인정이 되지만 버는 인정이 되지 않는 게 큰 틀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치석 제거나 이제 치주 진료 같은 경우에 제가 왜 활용도가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다른 진료랑 같이 했을 때 100% 선정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원래 구강내소염술이랑 치석 제거나 치주 치료가 100대 50이었었거든요. 근데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구강내소염술이랑 치석 제거를 동시에, 치주 치료를 동시에 진행했을 때도 각각 100% 산정이 가능하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치석 제거랑 교합 조정도 각각 100% 산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치은 박리 소파술에서 잇몸을 열어서 저희가 이제 술식을 했을 때, 네, 발치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런 경우에는 비슷한 진료의 하위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낮은 수가를 50%로 하고 높은 수가를 100%로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단순 발치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치은 박리 소파술이 더 위에 있기 때문에 네, 그쪽 부분 산정하셔도 되는데요. 간혹 발치 중에서도 매복 발치나 조금 높은 진로로 올라갔을 때, 그리고 임플란트 제거술 중에서도 복잡으로 올라갔을 때는 오히려 치은 박리 소파술이 낮아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무조건 치은 박리 소파술이 100이고 나머지 치료가 50%가 아니라 높은 수가가 무조건 우선적으로 100이 되고 그 다음 낮은 수가가 50%가 된다라는 것. 그래서 혹시라도 청구를 했을 때, 요새는 프로그램들이 너무 잘 돼 있어서 알아서 딱딱딱딱 해놓는 경우들이 많기는 합니다만, 혹시 모르니까 한 번쯤은 체크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치은 박리 소파술과 발치나 임플란트 제거술을 했을 때는 네, 높은 수가가 100이 되고 낮은 수가가 50%가 된다라는 거 이해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시행 기준이 정말 많이 헷갈리는 것 같아요. 저희도 그러니까 하다가 보면 되게 좀 헷갈리는 경우들이 많은데, 정리를 하면 치석 제거 같은 경우에는 1에서 3개월까지 재시행을 했을 때는 네, 후처치료 조정이 됩니다. 하지만 3개월부터 6개월까지는 50% 반만 적용이 되고요. 6개월 이후부터 100%가 됩니다. 왜냐하면 치주 진료가 완전히 종결이 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 몸이 아무는 시간까지 고려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보통 저희가 치주 치료를 하고 나서 치주 치료의 종결이 어느 정도라는 시점을 봤을 때 보통은 3개월 정도 후, 거기서 완전히 더 끝난 시점이 6개월 정도라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치석 제거 같은 경우에는 6개월 이후부터 100% 산정이 가능합니다. 네, 치근 활택술부터는 조금 이야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치근 활택술 같은 경우는 한 달 이내면 후처치가 되겠지만 1개월부터 3개월까지는 50%, 그리고 3개월부터는 100% 청구가 가능하시고요. 소파술도 같습니다. 하지만 치은 박리 소파술 같은 경우에는 재시행 기준이 조금 러프합니다. 그래서 6개월까지는 50% 산정이 되지만 네, 6개월 이후부터 100%가 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재시행 기준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네. 해당 치료가 종료된 날짜로 일단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환자분이 치석 제거를 하시고 나셔서 치관 활택술을 했는데 3개월이 지나서 다시 치근 활택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한다라고 하면, 치석 제거는 지금 다시 청구를 할 수는 없지만 네, 치근 활택술은 다시 청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50% 아니라 100%. 예, 3개월이 지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치료가 언제 종료됐는지 그 종료 시점에 따라서 약간씩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해당 치료의 종료 시점을 먼저 체크를 하시고 내가 재시행을 언제 할지를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단, 치석 제거는 6개월이 지나야지만 100% 산정 가능하다라는 거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시그널텍솔이 끝나고 나서 3개월이 지났다라고 하면 이 치아는 이제 치주 치료가 종결이 됐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시그널텍솔부터 다시 청구하셔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시그널텍솔은 전처치 없이도 할 수 있는 진료니까요. 그래서 시그널텍솔을 최대한 좀 많이 활용을 하시는 것도 치주 치료에서 청구 금액을 좀 늘리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다시 한번 전제로 말씀드리는 건 안 한 진료를 하시면 안 됩니다. 네. 허위 청구는 되진 않지만 하신 진료가 있다면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걸 받아주시는 게 청구하는 사람이 할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다른 거는 다 그러면 그렇다 보는데 치석 제거에는 제가 아무것도 적어놓지를 않았어요. 치석 제거는 후처치에서도 제외가 됩니다. 네. 후처치에서도 그 소파줄까지는 가이지만 치석 제거 나 같은 경우 후처치가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치석 제거 나 항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재실시 기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1년에 1회니까요. 1년에 1회고 1년이 지나면 6개월이 끝나는 걸로 보잖아요. 그러면 다시 재시행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치석 제거 나 항목 같은 경우에는 재실시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게 없다는 게 어떻게 보면 함정일 수 있습니다. 네, 치석 제거 가 항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3개월 이내 뭐 3개월 초과 뭐 이렇게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근데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는 네,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느냐? 그럼 재실시 기준이 없으니까 그럼 이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좀 많이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제가 고시 항목을 통해서 한 번 더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치석 제거 나 항목을 그 심평원에서 이렇게 찾아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명시가 되어 있는 게 이겁니다. 후속 치주 질환 치료 없이 전악 치석 제거로 마무리되는 경우. 그러니까 후속 치료가 없이도 치주 치료가 마무리되는 경우에 사용을 하겠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처음에 얘가 고시가 나왔을 때 이게 2013년이거든요. 벌써 저희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 7월에 얘가 처음 나왔을 때 Q&A 집이 나왔었어요. 그때 이제 질문에 있던 얘기였는데요. 얘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꼭 치주 질환이 있어서 후처치가 있어야지만 치석 제거 가를 청구할 수 있었던 반면에 이 어떻게 보면 국민 건강 그 증진을 위해서 치석 제거만으로도 뭐 굳이 뭐 더 후속 처치가 필요 없는 경우에 얘를 예방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것도 하나의 치료로 본다라는 의미로 치석 제거 나 항목이 산정이 되었고 대신에 치석 제거 가 항목보다 약간 비용이 적게 산정이 돼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예방 진료로 볼 수도 있는 거기는 하지만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서 만 20세 이상, 솔직히 만 20세 이하가 치주 질환에 걸릴 확률은 조금 낮잖아요. 치은염 있을지라도 그때는 부분 치석 제거를 하면 되니까요. 근데 전학인 경우에 만 20세 이상에게 해주겠다가 처음에 나왔던 게 2013년도였고요. 그 이후에 만 19세로 변경이 됐습니다만, 그래서 처음에도 얘네는 후속 질환이 없는 경우에만 쓰겠다라고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재시행 기준이 가장 처음에 헷갈렸던 게 그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치석 제거 가를 하고 나서 그럼 나는 언제부터 해야 되느냐? 네, 일단 6개월이 지나야 되는 건 맞는 거죠. 근데 그럼 연일회를 하려고 하면 얘는 연1회고 얘는 이미 6개월이 지났는데 네. 많이 없어졌습니다. 이번에 그 19세로 다 통일이 됐을 겁니다. 나이 항목에서 개정이 됐기 때문에 만이란 단어는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그러면 6개월 이후에 치석 제거 가를 하게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부분을 질의를 했을 때 네. 얘 같은 경우에는 재시행이라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하셔도 상관은 없다라는 게 지금 이 고시의 주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 진료가 진짜 필요한 건지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판단하고 하셔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얘를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하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질환이 있다면 솔직히 환자분들 그렇잖아요. 6개월 정도
막 이렇게 해놓고 나서 다시 6개월 검진 오시면 치석 다시 쌓여있는 경우들도 있고 염증이 있으신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연일의 치석 제거를 또 해도 상관은 없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치석 제거 날을 어차피 제시행은 그 해에는 못하니까 근데 6개월 이내에 재내원을 해서 이 사람이 잇몸에 염증이 있는데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시그널텍술이나 그럼 치주소파술을 해도 되냐? 라는 거를 질의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왔던 답변이 뭐였냐면 네, 치석 제거 시행 이후에 6개월에 내원을 했는데 염증이 또 있다? 네, 그러면 얘를 전처치료 보고 하셔도 됩니다라는 겁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혹시 이런 경우에는 최대한 치근활텍술을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보통 그런 경우에 연일의 치석 제거를 하고 나서 한두 달 정도가 뭐 1, 2주 이내에 오는 경우는 드물기는 합니다만 간혹 연일의 치석 제거를 하고 나서 1, 2주 이내에 갑자기 오셔서 잇몸이 부어서 막 너무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내역 설명을 달고 치근활텍술을 넣었을 때 인정을 받은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급성상병이어서 정말 치료가 필요했다라고 하면 네, 내역 설명 달고 정당하게 사진 같은 거 남겨놓으시고 하셔도 괜찮으시고요. 그리고 차트에 정확하게 기록을 해놓으신다라고 하면은 별다를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얘에 대한 재시행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환자분이 연일에 치석 제거를 하고 나서 6개월 이내에 혹시라도 잇몸 염증이 생겨서 오셨다라고 하면 다시 치석 제거를 할 수는 없을 거고 그러면 활백술부터 시작하시던가 아니면 이 고시에서는 그러니까 이 행정 해석에서는 네, 치주 소파술부터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치주 소파술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솔직히 전처치가 없이는 조금 애매한 항목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저는 치근 활책술을 최대한 활용을 하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튼 연일의 치석 제거 나 항목 같은 경우에는 명확한 재시행 기준이 없으므로 이렇게 활용을 해볼 수도 있겠구나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요 치석 제거를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 횟수를 몇 넣으시겠습니까? 채팅에 남겨주셔도 됩니다. 이거 횟수 몇일까요? 아무 답변이 없으시네요. 3, 4, 3, 4. 네. 치석 제거입니다. 치석 제거입니다. 정답은 횟수는 3회입니다. 한 악에 3분의, 그러니까 2분의 1 이상이 있으면 1악으로 보잖아요. 그래서 상악에 보시면은 그 전치부 4개는 1로 보시면 되고, 하악 같은 경우 5개가 있기 때문에 전치부 같은 경우에 1로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2개씩 있기 때문에 0.5로 봐주시는 게 맞기는 합니다. 그래서 총 횟수는 3입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환자분이 치석 제거를 하러 오셨습니다. 그러면 후속 처치가 없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치석 제거 가를 넣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나를 넣는 게 맞을까요? 한번 올려주시겠어요? 채팅창에. 가로 청구하는 게 좋겠다. 아니면 나로 청구하는 게 좋겠다. 네. 보통 가가 대세긴 합니다. 네. 치석 제거 가로 청구도 할 수도 있고 나로 청구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때 주의하셔야 될 거는 이 치아가 후속 치주 처치가 필요한지 안 한지 여부입니다. 우선은. 만약에 후속 처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면 당연히 치석 제거 가로 가는 게 맞겠죠. 근데 후속 치주 처치가 필요가 없어. 라고 했을 때는 그럼 얘가 비용의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를 고려하셔서 청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경우가 왔다라고 했을 때 쭉 그래서 비교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자, 치석 제거 연일회를 1로 청구했을 때는 현재 가격으로 41,730원이 나옵니다. 근데 얘를 반항만 0.5로 청구했을 때는 2865원이 나옵니다. 근데 전항을 했을 때를 보시면 6으로 했을 때 56,000원이 나오고요. 네, 반으로 했어요. 3으로 했을 때는 28,140원이 나옵니다.
이럴 경우에 연일회를 0점으로 청구하시는 것보다는 당연히 치석 제거 가로 해서 3위로 청구하시는 게 훨씬 이익이겠죠. 그러면 이게 나뉘는 시점이 있습니다. 아까 지각감인 저치처럼 두 개가 역전이 되는 시점이 있는데 그게 바로 4.5회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4.5회까지는 네, 치석 제거 가 항목이 조금 더 높습니다. 근데 이게 그 아래로 내려왔을 때는 4로 갔을 때 연일의 전체 1항목과 비교를 하게 되면 4로 들어갔을 때는 네, 치석 제거 가 항목이 좀 더 낮게 나옵니다. 그래서 연일의 치석 제거가 4악 이하로 나오게 되면 네, 4악 이하로 나오게 되면 연일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최근 추세가 그렇다고 하네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경우가 생긴다라고 하면 4.5를 기억을 하시고 만약에 4.5 이상이다라고 하면 네, 조금 더 높은 쪽으로 청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원래 원칙대로라고 하면 저렇게 4.5 이상이고 치석 제거 가를 청구한다라고 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그게 맞겠죠. 후속 치주 처치가 필요한 경우가 맞을 거고요. 그리고 만약 후속 처치가 필요 없다라고 하면 그냥 연일회로 쓰시는 게 맞기는 합니다. 근데 만약에 후속 처치가 필요 없는데 후속 처치가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비용이 낮게 나온다라고 하면 네, 연일회 0점으로 청구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건 상관은 없는데 비용 비교를 했을 때 솔직히 그렇게 되면 저희가 너무 손해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내역 설명을 다시고 하셔도 됩니다. 후속 치수 처치는 없으나 이게 요렇게 비용 사악 이하라서 이렇게 청구를 했습니다라고 내역 설명을 달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도 있어요. 아니요, 연일에도 꼭 0점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지금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환자분이 그런 경우 있잖아요. 나 오늘 너무 힘들어서 연일의 치석 제거를 해야 되는데 오늘은 상악만 하고 다음에 하악을 할게요. 라고 한 경우라고 하면 0.5 청구를 두 번으로 나누셔서 하셔도 됩니다. 어쨌든 최종 횟수는 1이 되니까요. 근데 만약에 지금 같은 경우에 이미 치아 개수 자체가 적잖아요. 치아 개수 자체가 적다라고 하면 이거를 굳이 저희가 낮은 비용으로 가져갈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분 치석 제거를 한다라고 했을 때 저희가 후처치가 없어도 인정이 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3 정도로 나왔을 때는 굳이 0점으로 하시는 것보다는 치석 제거 가 항목을 반액 3으로 청구해서 하시는 게 훨씬 더 우리한테는 이익일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용을 조금 꼼꼼하게 비교를 해 보시고 조금 더 우리한테 유리한 쪽으로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좋은 청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전제는 어떤 치료를 어떻게 들어갈 거라는 치료 계획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어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 완전 무치약인 경우에는 저희가 보어 임플란트가 인정이 되지 않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치아가 뭐 하나가 남아있고 나머지 두 개를 임플란트를 했다. 임플란트를 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제가 지금 이걸 보다가 잠깐 좀 말이 꼬였는데 만약에 이 치아가 발치를 할 계획이 있으면 완전 무치약으로 보는 게 맞다는 게 최근의 추세입니다. 근데 이 치아는 그냥 두기로 했는데 임플란트 신고 나니까 얘가 불편해서 뽑아야 되네? 그러면은 얘는 완전 무치약이 아니라 임플란트가 인정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장님께서 치료 계획을 어떻게 세워주시고 어떤 방향으로 치료를 하려고 했는데 이 치료 계획이 나왔다라는 게 중요한 거지. 이게 우리가 비용만 무조건 보고 갈 거는 아니다라는 걸 먼저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치료 계획이 우선을 하고 그 중에서 조금 더 유리한 쪽을 찾는다라는 거, 그 부분을 조금 더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분 치석 제거가 후처치가 없는데도 가능한 경우는요. 부분 치석 제거가 솔직히 3 이하면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전악 치석 제거를 했을 때 4.5를 기준으로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4.5 이하면은 솔직히 후처치가 없어도 내역 설명만으로도 인정이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그렇게 청구를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만 19세 미만인 아이가 왔는데 부분적으로 치석 제거를 했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러면 걔가 후처치가 없었어도 인정이 되는 경우들을 많이 보실 수 있으실 거고 실제로도 그렇게 청구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기준을 그래서 횟수 3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3 정도는 조금 애매할 수도 있어서 3으로 두고 3에서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그냥 부분 치석 제거로 보통 나가는 편이기는 하거든요. 근데 4 이상인 경우에는 치주 치료를 하나라도 넣으려고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6으로 풀로 청구를 했다 하더라도 환자분이 내원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역 설명을 어떻게 다는지도 조금 중요할 것 같고요. 만약에 환자분 계획 자체가 연일이었는데 이렇게 치석제가 3분의 1 학당은 뭐 내역 설명을 달아 청구하는 건 허위 청구겠지만 만약에 환자분께서 정말 치주 치료를 하시기로 하셨는데 안 오신 경우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뭐 후처치가 없다고 해서 삭감이 되는 건 아니고요. 당장의 삭감은 없을 겁니다. 근데 일률적으로 무조건 다 연일에 치석 제거 가를 해놓고 후속 처치가 아무것도 없이 일률적으로 간다라고 하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부분 치석 제거에 후처치가 없는데도 청구가 가능한 경우는 모든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단 그게 일률적이면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걸 횟수 3 정도를 기준으로 해놓고 보고 연일의 치석 제거랑 비교를 했을 때 얘가 조금 더 높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더 활용을 하는 편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치석 제거를 나눠서 시행할 때 하루에 청구하고 다음날 뭐 향후 드레싱을 했을 때 손해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원래 연일의 치석 제거 이후에는 후처치가 들어가지 않는 게 맞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연일의 치석 제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만약에 치석 제거를 나눠서 시행할 때 하루에 다 청구하고 후처치를 한다? 그러면은 원래 치주 치료 계획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먼저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치석 제거가 가 항목인지 나 항목인지가 제가 지금 정확하지가 않은데 만약에 나 항목이다라고 하면 원칙적으로는 원래 나누는 게 아닙니다. 0점으로 나눌 수 있는 항목은 아닌데 아까 제가 살짝 보여드린 그 Q&A 항목에서도 있습니다. 이게 환자분이 너무 힘들고 불편하셔서 0점으로 나눠야 될 때 이래도 됩니까? 라는 걸 물어본 거고 얘를 후처치가 들어간다라고 하면 만약에 치주 처치 전체적으로 전환이 된다라고 하면 기존에 있던 연일의 치석 제거를 취소를 하시고 걔를 치석 제거로 바꾸고 나서 치주 치료를 가시는 게 맞겠죠. 근데 한 부분만 그렇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치근 혈색술이나 치주 소파술을 활용을 하시는 거고요. 이게 솔직히 경우의 수가 조금 있을 수가 있어서 정답이 이겁니다라고 말씀드리긴 조금 어렵기는 하지만 연일의 치석 제거 이후에는 원칙적으로는 후처치가 없는 게 맞습니다. 드레싱도 원래는 들어올 수가 없는 거고요. 근데 환자분께서 염증이 있다라고 하면은 네, 치근 혈색술로도 청구를 할 수도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린 거고 모든 청구는 일률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그럼 없으시면 저희 이제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 이 질문만 보고 다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솔직히 양심의 문제일 것 같아요. 저는. 제 생각엔 양심의 문제일 것 같고요. 이게 반항 이하면 그래서 4.5 이하면은 연일에도 인정을 안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저희가 연일에를 청구를 할 때, 그러니까 치석 제거든 아니면 어떤 치주 치료든 파노라마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당하는 치식을 정확하게 클릭을 하고 청구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그 심평원에서도 이 횟수가 4.5를 기준으로 해서 이하면은 연일에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비용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일회 같은 경우에 4.5를 기준으로 해서 그 이상이면은 그러니까 그 이상인지 이하인지에 따라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솔직히 저 상태의 환자한테 연일회를 청구하는 거는 옳은 청구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답변이 되셨을까요? 그러면 저 넘어가도 될까요, 선생님? 네. 자, 마지막으로 그럼 제가 퀴즈 하나만 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할 건데요. 이거 제일 먼저 답변해 주신 분께 제가
커피 쿠폰을 하나 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얘는 몇 회일까요? 네, 가장 먼저 올려주신 분께 커피 쿠폰 한번 쏘겠습니다. 아, 박지미 선생님이 빠르셨습니다. 네, 정답은 횟수는 5회입니다. 자, 얘가 어떻게 5회가 되냐면은요. 자, 보여드릴게요. 일단 1번으로는 저희가 3번부터 3번까지 하나를 끊을 거고요. 그쵸? 그리고 여기 1회, 그리고 여기, 그리고 여기가 1회가 됩니다. 지금까지 총 4회가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를 어떻게 볼 거냐라는 거를 저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상악 전치가 완전 풀로 차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10번대 하나만 이렇게 있었다라고 하면은, 네, 4천으로 볼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반대편에 똑같이 또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0.5, 0.5로 인정을 해준다는 심평원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총 횟수는 5회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치석 치료가 진짜 많이 헷갈리는 부분도 많고요. 아까 제가 그래서 연일의 치석 제거 얘기하면서 설명을 굉장히 길게 했는데, 이렇게 청구할 수도 있고 저렇게 청구할 수도 있는 변수가 굉장히 많은 항목이 바로 치주치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기본 원칙을 항상 인지를 하시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청구를 했을 때 비용도 한번 고려를 해보신다라고 하시면 이 부분에서 충분하게 좀 더 유리한 방법을 찾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많이 놓치시는 후처치 부분. 다른 치료를 하실 때 후차치 절대 놓치지 마시고 꼬박꼬박 청구하시고 치주소파술 이상까지 가신다라고 하면, 네, 치근단 꼭 청구해 주시는 거 잊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아, 하나 더 질문할게요. 치은 박리소파술 하실 때, 네네. 어, 이거는 보철 완성 3개월 이후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임플란트를 하고 나서 3개월 이내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건 이걸 치주 질환으로 보는 것보다는 임플란트 식립대 자체의 문제로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왜 이 근거를 어디서 보냐라고 하면 보험 임플란트 청구 기준 그 처음에 나왔을 때 보시면 맨 밑에 그게 있습니다. 이 보험 임플란트를 완성을 하고 나서 3개월 이후에 치주 질환이 생긴 거는 질환 처치를 했을 때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3개월 이내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면은 얘를 치주 질환으로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철이 완성이 되고 나서 3개월 이후부터는 치은 방리 소파술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나를 하려면 플랩을 여셔야죠. 그쵸? 그러니까 이게 치관학장술 가 같은 경우에는 진짜 간단하게 절제를 하시는 게 맞고요. 플랩을 조금이라도 여시면은 나가 맞고, 플랩을 여셔서 치족을 삭제가 조금이라도 이루어졌으면 다가 맞습니다. 그래서 원장님께서 어떤 치료를 하시는지에 따라 제가 달라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저희 원장님 같은 경우에 간혹 그 7번 치아 같은 경우에는 이 그 나 항목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나 항목을 조금 청구를 하는 편이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근데 원장님께서 정말 간단하게 그 이런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버로 플랩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버로 잇몸을 살짝 이렇게 절제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가가 맞겠지만 잇몸을 열어서 원장님이 잇몸 위치를 바꾸셔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플랩을 안 여시는 경우에는 가 항목이 맞지 나 항목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또 질문 있으실까요? 아, 이프로님, 네, 답변 들었고요. 어디서 봤는데요. 감사합니다는 한자어고,
고맙습니다가 우리말이라고 하더라고. 어머머머, 그라인딩을 한 경우에, 정출을 한 경우에 그라인딩을 하셨다라고 하면, 그걸 교합지로 쓰시면 교합조정으로 청구하시는 게 맞으실 것 같은데요. 정출로 인해 그라인딩을 하시는데, 이게 정말 그라인딩만 해서 교합조정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정출이 됐다라는 것 자체가 치주질환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 경우에 비급여 진료 때문에 하셔야 되는 거다라고 하면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청구를 안 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정출로 인해서 환자분이 교합 때문에 힘들어 하신다라고 하면, 교합 때문에 통증이 있다라고 하신다라고 하면은, 네, 이거는 교합지를 쓰셔서 교합 조정수를 청구하시는 것도 저는 괜찮은 청구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 이제 벌써 2시간이 됐고 11시인가요, 지금? 이제 딱 11시가 됐네요. 그래서 늦은 시간까지 정말 너무너무 고생하셨고요. 그래서 혹시 오늘 제가 강의한 내용들, 그러니까 솔직히 강의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아시고 있는 내용을 리마인드를 한 번 더 해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고맙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는 여러분들께서 지금 늦은 시간까지, 그리고 어떻게 보면 부족할 수 있는 그 강의를 같이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여러분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